살아가는 데는 강한 것들도 있고 연약한 것들도 있는데 작고 약한 것들에겐 삶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자연과학자였던 뒤풍백작은 1788년 그가 사망하기 직전 물기가 많은 것들은 연하다, 즉 물기가 없는 것보다 덜 단단하다라고 연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물기가 있고 작고 물렁물렁한 것으로 사실 바다에서 살기 힘겨운 해삼입니다. 해삼은 극피동물, 즉 불가사리처럼 껍데기가 뾰족한 동물의 사촌입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잎 하나와 뒤쪽에 단지 홍문 하나. 그 사이에 몸은 단단하지 않고 채벽 속에 석회질의 작은 골편으로 겨우 단단함을 유지합니다. 평균 길이는 20 내지 30cm이나 2m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해삼은 별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2년 동안 한 곳에만 있는 것도 목격한 바 있습니다. 해삼은 입안에 있는 촉수들로 플랭크톤을 낚아 먹습니다. 몸의 껄끄러움을 이용해 시간당 겨우 15에서 20cm 정도 움직이니까요. 세계 챔피언은 15분 동안에 겨우 1m를 움직였습니다.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해삼은 후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석에 박히게 되면 옆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은 좀 색다른 종류의 해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러붙는 해삼의 라틴어로 된 진짜 이름은 포토시납타 이네랑스입니다. 모래에 붙는 것을 봤는데 다음날 보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 해삼은 밤이면 헤엄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해삼은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다는 걸까요? 먼저 많은 단세포 동물들이 해삼의 입속에 살고 있으며 또한 뒤쪽 허파 속에서도 살고 있답니다. 해삼의 허파는 항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으로 산소가 들어있는 신선한 물을 빨아들이면서 항문을 통해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창자 안에는 작은 침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쌍각 조개들도 해삼 등껍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한 일본 조개는 해삼을 따라 다니기 위한 발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해삼이 수많은 선물을 흔들어 플랑크톤을 불러들이면 위에서 살짝 얹어 먹는답니다. 뿐만 아니라 해삼은 항문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바다 지렁이들이 숨는데 아주 용이하게 이용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작은 괴들 역시 항문 속으로 도망쳐 들어왔다가 해삼 직장 속에서 아예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러는 동안 아주 작은 갑각류들도 무엇이 있나 하고 덩달아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하나라 이눈박이라는 뜻의 키플로푸스라 불리우는 이것들은 입속에서 플랭크톤을 빼앗아 먹습니다. 앞쪽에도 한 무리들이 있고 뒤쪽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틴어 학명이 카라피시인 이 작은 물고기도 지렁이나 괴들처럼 항문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내장에 구멍을 내며 허파도 뜯어먹고 생식기관도 뜯어먹습니다. 해삼도 죽어있는 게 아닌 이상 이제는 못 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뒤로 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안에서는 반회전 할 만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큰 놈이 천적들을 피해 뒤로 숨어 들어오면 이런 상태에서는 주차장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삼이 허락한 이 무리들을 제외하고 성가시다고 생각되면 해삼은 방해되는 것들을 처치해버립니다. 여기 해삼의 고든 창자 부근에 두께가 2 내지 3mm 되는 50여 개의 줄이 있습니다. 위험을 느끼게 되면 해삼은 이 줄을 몽땅 내뿜습니다. 쫓아내는 줄이죠. 어떤 해삼들은 위험을 느끼게 되면 소화관에 독을 묻혀 전부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이 독은 무서운 상어를 쫓기까지 합니다. 해삼은 자기가 심각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자신의 몸 뒷부분 전체와 불법 침입자 모두를 아예 단념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다시 만들어 놓죠. 이런 식으로 해삼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자들의 길을 꺾습니다. 고약한 상어도 이렇게 물리쳤지만 중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해삼을 물에 삶아 독을 제거하고 먹습니다. 여러분, 해삼 몸 안에 머물고 있는 물고기의 얘기를 이 프로를 재미있게 엮어가기 위해서 거짓으로 꾸민 얘기가 절대 아님을 믿어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줄을 뻗어 견제하는 짓을. 이것은 어렵게 촬영한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연약한 것일지라도 항상 어딘가에 살아가기 위한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식물성과 반동물성을 가진 이 생명체보다 더 연한 것이 있을까요? 연한 식물의 종류로 비가 온 후 자생적으로 들판에 생겨나는데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잘못 먹으면 장폐색증을 일으킵니다. 버섯에 대해 코르주베르케르가 말한 이 소리를 들으니 어쩐지 식욕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버섯들이 만들어낸 이것은 참으로 놀랄만합니다. 버섯의 포자는 성숙될 동안에 버섯의 머리 밑 부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버섯의 기막힌 발명은 이 부분이 반드러운 표면 대신에 옆층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버섯의 담자체, 즉 포자를 만들어내는 토대를 자리잡게 하는 면적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버섯들을 담자체 버섯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직 덕분에 이들 중 하나가 24시간 동안에 100경에 가까운 포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포자 한 개의 무게는 100분의 1 mg입니다. 왜 이렇게 많아야 할까요? 한 개의 포자는 발아하면서 방이 실망인 한 개의 균사체를 만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버섯이 되려면 이 균사체는 성이 다른 포자에서 생겨난 또 다른 한 개의 균사체를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4개의 균사체를 만나야 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 그대로 분산 전술뿐입니다. 이를 위해선 모든 게 다 허용이 돼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이 버섯은 물이 가득한데 그 힘은 보드에 깔린 포석을 들어 올릴 정도입니다. 성숙해지면 이 버섯의 옆층 조직은 검은 잉크로 변하게 되고 비가 오면 포자들과 함께 씻겨버립니다.
이 잉크는 사람이 모방할 수 없고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밀 문서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도 있습니다. 방사상 스페로볼 혹은 호수버섯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위에 직경 2mm의 크기의 공 모양의 버섯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 모양으로 몸을 벌립니다. 속에는 포자가 들어있는 더 작은 공 모양을 한 것이 있는데 밑에 있는 캡이 급히 뒤집히며 밀어내서 4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직경이 1mm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모습을 카메라로 쫓기란 불가능합니다. 열 배나 더 큰 높이 1cm의 새 둥지라고 불리는 버섯입니다. 둥지 윗부분은 흰 종이 같은 것으로 덮여 있는데 비에 의해 열립니다. 안쪽에는 포자들이 들어있는 캡슐들이 가는 용수철 같은 줄기에 의해 고정돼 있습니다. 가장자리를 눈여겨보십시오. 물방울이 줄기를 끊고 캡슐을 방출시킵니다. 캡슐이 붙어있는 탄성이 있던 줄기는 줄어들기는 했어도 끈적거리기 때문에 캡슐을 새로운 매체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리잠도라고 불리는 이 버섯 한 개 안에만도 100억 개의 포자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이 버섯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껍질을 드러내면서 먼지 상태로 포자들은 분출시키기 위해 먼저 몸에서 물기를 빼놓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섯이라고 부르는 것은 버섯 개체가 아니라 지하에 균사체가 솟아올라 표출된 버섯의 생식기관이죠. 팔리스 앵피티큐스는 포자들이 성숙될 동안 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수덮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자들을 방출할 시기에 이르면 파리들을 유인하기 위해 시들시들해지며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파리들은 덮개를 갉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물렁한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포자들은 이제 배설물의 형태로 퍼뜨려지기 위해 멀리 가죠. 땅 불가사리 버섯을 아십니까? 유일하게 러시아에만 있었던 버섯으로 초원에서 볼 수 있죠. 이 버섯의 생식기관은 2개의 덮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별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고서 전체를 들어올립니다. 가운데의 캡슐 속에 들어있는 포자들은 땅 밑에 균사체들과 접촉을 이뤘기에 이제 우주 비행사처럼 됩니다. 바람이나 혹은 비 아니면 2개 모두가 별 불가사리 포자 가루를 태우고 있는 소우주호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촉수의 오징어 모양 때문에 오징어 버섯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한 오스트레일리아 상인의 말 사료에 포자 상태로 실려 1917년 프랑스에 다다랐습니다. 그 후로 역시 파리들 덕분에 유럽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버섯들이 연약하냐고요? 물론이죠. 그러나 연약해도 지능은 높다고요. 싹틀 조건들을 기다리면서 여행할 수 있으며
아주 작은 모양으로 번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버섯들은 인간 이상으로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물렁한 것들은 대개 연체동물이죠. 달팽이는 확실한 연체동물로 학술적으로 복조류라는 뜻의 가스테로포드라고 불립니다. 그리스어에서 생긴 이 이름은 배 밑에 다리가 하나 있고 뒤꿈치에 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죠. 정원사들은 그 점을 잘 압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달팽이는 이 정도로 뛰어나죠. 달팽이는 놀라운 소액을 만들어내는데 다스타제가 굉장히 풍부해서 의학에선 오줌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비슷한 것을 파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팽이 배 밑에 있는 넓고 평평한 발을 가자미처럼 납작하다고 해서 학자들은 가자미 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걸을까요? 곡선으로 움직여 생기는 굽이침을 이용해서 걷습니다. 파도 모양의 굽이침의 폭은 움직임과 비례합니다. 이것은 약간 빠르게 고속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팽이들은 실제로 칼날 위로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접촉면이 좁아도 굽이쳐서 전진해 나갑니다. 게다가 바닥이 매우 건조한 경우 자체적으로 끈적끈적한 액을 내보냅니다. 과연 놀랄만 합니다. 만일 스키 밑에 이런 달팽이식을 쓴다면 더 이상 왁스를 칠할 필요도 없고 눈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8월의 풀밭 위에서도 스키를 탈 수 있을 테니까요. 놀랄만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달팽이는 이틀 내지 사흘 동안 완전히 산소 없이도 살 수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어쨌든 겨울이면 껍데기 안에서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구석에서 겨울잠을 잘 때 영하 1도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저항력을 실험해보기 위해 2마리의 달팽이를 잘게 부순 얼음 위를 돌아다니게 해보았습니다. 뒷배경은 1985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을 때 모나코궁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을 찍고 난 후 이 달팽이들은 모나코 열대식물원에서 겨울을 나게 했으니 안심하십시오. 중세 때 프랑스 농부들은 비를 맞고 사는 생명체는 폐를 보호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해서 자신들의 폐를 보호하기 위해 달팽이들을 날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그 사람들이 옳았음을 알았습니다.
달팽이는 호흡기 질환이나 백일해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유인해서 죽이는 분비물을 만드는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잘 미끄러져 다니는 달팽이, 추위에 잘 견디는 달팽이, 약용 달팽이, 식용 달팽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터미네이터 달팽이입니다. 슈퍼 달팽이의 무게는 10g, 나이는 1살 반으로 주니어부. 달팽이는 5살까지 살 수 있으며 몸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기차에 적재된 무게는 1kg입니다. 애쓰는 모습을 잘 보기 위해 출발 지점에선 속도를 12배 빠르게 고속 촬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변화시킨 것은 없습니다. 자,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25배 빠르게 고속 촬영한 것이지만 달팽이는 정말로 기차를 끌고 있습니다. 두 번 촬영하려고 했었는데 달팽이는 유연한 움직임을 이용해서 정말로 혼자서 끈을 풀고 가버렸습니다. 인간이 옛날에 신처럼 숭상했었던 한 곤충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곤충 학자들에겐 스카라베우스 사세르, 즉 신성 갑충, 흔히는 쇳덩구리. 이집트 이름은 카페르, 한마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집트 파라오들이 이 곤충의 그림 밑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을까요? 또 짐승의 배설물로 된 이 공을 어떻게 라신인 태양과 똑같이 숭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 왕국 세조트리스 1세, 그의 이름이 새겨진 타원형 틀에도 쇳덩구리와 태양. 신왕국 시대의 투트모시스 3세도 쇳덩구리와 태양. 투탄 카멘왕 가슴에 있는 그의 장신구에도 태양을 유일 신으로 만든 아케나돈 왕도 태양의 빛을 뻗어 파라오의 손에다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머플러는 신의 입김으로 휘날리고 있고 그의 아내 네페르티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즉위하면서 쓴 이름은 네페르 케페르레. 이 뜻은 태양은 꼭 다시 뜬다. 다시 말해 쇳덩구리 만세인 셈이죠. 비옥한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이치했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늘 태양이 동쪽 모래 속에서 떠올라서 서쪽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 걸 보았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아케나톤과 네파르티티는 태양의 찬가를 지었습니다. 그대여 빛을 비추라. 인간은 축제 기분으로 눈뜨고
모든 짐승들도 기뻐하네. 새들은 둥지를 틀고 날짐승과 들짐승도 뛰어나가네. 그대가 떠올랐으니까.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모래 속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쇳덩구리들은 봄에 짐승 배설물로 만든 공을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이면 신성시하던 이 갑충들은 모래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태양처럼 생긴 공을 만들곤 했습니다. 프랑스인 장앙리 파브리에 의해 갑충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쇳덩구리는 갈퀴같이 생긴 앞발로 공을 만듭니다. 그리고 배설물을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 뒷다리 갈퀴를 움직이면서 머리는 땅으로 숙이고 뒷몸은 하늘로 솟게 하고 뒷걸음질치며 공을 굴립니다. 그런데 곤충학자들이 이 공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암컷에게 결혼 선물로 갖다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공이라고도 하죠. 암컷은 새끼를 낳기 위해 이 공을 고맙게 받습니다. 암컷은 수컷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수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수컷의 도움을 받아 선물로 받은 공을 모래 속에 묻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다 자기의 배설물을 묻혀놓습니다. 이것이 암컷이 낳은 알이 자라서 먹게 될 최초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공이 구를 때 밖에서 묻혀온 모래들을 조심조심 긁어내면서 목 부분을 높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먹는 서양 배 모양이 되도록 모래가 섞인 배설물로 입 부분을 만듭니다. 바로 서양의 배꼽지 모양으로 만든 이곳에 알을 낳게 됩니다. 중심부보다는 덜 두꺼워도 모래가 섞인 배설물은 단단하며 새끼에게 필요한 산소를 통과시킬 수 있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먹이가 건조해지지 못하게 아래쪽에 배설물로 된 공 부분을 다집니다. 지하 20 내지 30cm 정도에 있는 배 모양의 집안에는 새끼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공기도 조절되고 먹을 것도 있고요. 사주가 되면 성충이 된 이 쇳덩구리는 자기 차례가 돼서 다시 짐승들의 배설물을 구해서 공을 만들고 또 그것을 땅에 묻기 위해 모래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쇳덩구리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쇳덩구리들이 배설물을 댄 공을 묻음으로써 땅에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고 특히 땅을 비옥하게 만든답니다. 건조해서 씨앗에 싹이 트기 힘든 사막에선 비와 쇳덩구리들에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선 축구공만하게 큰 배설물이 30분이 채 되기도 전에 직경 2m 크기에 두께 2cm짜리 피자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보면 그 자리엔 아무 흔적이 없게 됩니다. 쇳덩구리들이 나누어서 가져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풀이 다시 돋아나게 되고 코끼리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배설물도 없어지고 쇳덩구리들도 볼 수 없게 되겠죠. 물론 풀도 없어지고 이 땅은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가 생명과 함께 다시 솟아오르는 태양과 같은 공을 만드는 쇳덩구리를 생명의 신으로 삼았던 게 그리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래 속에 힘센 놈 앞에선 신성이 통하지 않는군요.
그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나비부 사막입니다. 모래 속에 사는 이 도마뱀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데 단 4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모래는 X선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치 카메라가 쿠스쿠스 요리에 쓰이는 굵은 밀가루 속에서 촬영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나비부 사막에는 또 다른 모래파기 챔피언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두더지입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금 두더지는 도마뱀과는 다른 방법으로 어둡게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모래 속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나비부 사막에는 이 밖에도 모래 속에서 헤엄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초시류 딱정벌레입니다. 몸이 납작한 데다 발의 움직임은 모래 속에서 수영을 가능케 합니다. 헤엄을 치는 것에 대해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자, 이것은 독일의 두 학자가 몰티브 섬 근처의 인도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매우 희귀한 모래 붕장어 집단입니다. 길이는 30cm에서 50cm. 이들은 점액을 방출해 내부면을 튼튼히 해가며 수직으로 자신들이 파놓은 튜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작은 플랭크톤을 잡기 위해 머리는 물살이 흐르는 쪽으로 향합니다. 아주 겁이 많아서 잠수부가 3m 정도만 다가서도 몸을 숨기고 머리만 내밀게 됩니다. 1m 정도 다가서면 붕장어는 온데간데 없어지죠. 푸른 파도와 모래가 있는 이곳은 유럽입니다. 이 꼬마들은 자신이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 좀 다른 데 가서 놀 수 없겠니? 하고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올라온 이것들에겐 더욱 그렇습니다. 이 구멍들은 느레이데스라는 갯지렁이들이 사는 좁은 구멍입니다. 이 지렁이의 이름은 그리스의 바다의 신 네레우스가 여동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50명의 딸들 이름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이것은 어쨌든 프랑스 자연과학자 라마르크가 붙여준 이름이고 학명은 아레 니코라 마리나입니다. 바캉스 때 바닷가에 가서 볼 수 있는 이 갯지렁이들은 이곳이 휴가지가 아니라 사는 집이랍니다. 이들은 모래 붕장어와 마찬가지로 긴 굴을 파고 점액질의 분비물을 만들어 내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이 속에 숨어서 살며 몸을 움직여 물살을 일으켜 산소가 들어있는 신선한 물과 작은 먹이들을 끌어들입니다. 가끔은 먹이를 바꿔보기 위해 장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는군요. 괴를 조심하세요. 이곳은 위험할 게 없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 중이니까요. 오늘 촬영의 주인공께서는 식사 대접을 받았답니다. 해초 한 조각, 그리고 맛 좋은 작은 지렁이뿐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집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얻기 위해 무모한 짓을 한 네레이데스도 있답니다. 알다시피 소라게는 물렁한 배를 갖고 있지만 꼬리는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단단한 꼬리를 가진 것이란 뜻의 파그로에서 따온 파기르라는 학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꼬리를 이용해 연한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라 껍질 속으로 숨어듭니다. 몸을 나선 모양으로 틀면서 딱 달라붙기에 내쫓을 수가 없는 침입자입니다. 그런데 모래 속에서 갯지렁이 한 마리가 나오더니 이 침입자의 또 다른 침입자가 되려고 하는군요. 소라를 잘라서 투명한 곳에 붙여놓으면 갯지렁이가 소라 껍질 밑부분까지 어떻게 몸을 숨기는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갯지렁이는 얕고 용기도 대단합니다. 소라게가 먹이를 먹을 때마다 입 근처까지 올라와서 집게가 잘 안 닿는 사각지대에 있다가 먹이를 재빠르게 채갑니다. 그런데 소라게의 몸이 불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소라 껍질을 찾으러 집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갯지렁이도 식당을 바꿔야 하죠. 그러나 갯지렁이가 이사에 실패할 경우도 있답니다. 모래 속으로 숨어들 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불쌍하게도 옆 소라게로 간다고 즐겁게 떠났지만 되돌아오지 못한 갯지렁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지만 갯지렁이는 마디로 나누어진 몸과 이 발들 덕분에 몸이 빠르답니다. 이 발들은 갯지렁이가 다종류의 바다에 살던 조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 이 발들은 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땅을 파는 삽의 역할도 하고 굴을 올라갈 때 갈고리 역할도 한답니다. 그런데 성충이 되기 시작하면서 몸 뒷부분의 3분의 2 정도가 노처럼 변하게 됩니다.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선 노를 져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수컷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갯지렁이들은 수컷이건 암컷이건 모두 노를 젓는답니다. 암컷이 사랑의 물질을 퍼뜨렸기 때문에 모두 모래 밖으로 나와 수면 근처로 모이죠. 암컷이 수컷에 다가서는 즉시 수컷은 미친놈처럼 암컷 주위를 뱅뱅 돕니다. 오, 당신은 나의 태양. 그런 후 둘 다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약해진 껍질의 아랫부분이 동시에 파열되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짝짓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춤을 추자고 하는군요. 이 갯지렁이들은 아주 먼 옛날 바다에서 해변까지는 왔으나 육지를 점령하지 못한 그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해초와 마찬가지로 물이 나간 후 이들의 생명이 바다에서 육지로 간 것이라는 증명을 보여주는 한계라 생각될 뿐입니다. 바로 그런 것 중 자기 몸을 비은장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 녹색 베레모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프랑스 보르타뉴 지방 로스코프 해안의 흔한 갯지렁이의 일종입니다. 이 지렁이는 몸속의 단세포 해초들을 보호해주며 그것들이 내놓은 광합성 물질로 살아갑니다. 뽀빠이처럼 시금치를 몸속에 키우면서 훨씬 짙은 녹색을 만들죠. 민물이 되면 모래 속에서 나와 물속에 있으면서 몸 안의 해초들이 햇빛을 받게 해주고 썰물이 되면 다시 모래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래같이 보이는 이것들도 한때는 살아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이곳은 하와이 군도의 마우이 섬. 이 남자가 손에 긁어모은 모래는 보통 모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1mm 이하의 수많은 작은 동물 껍질로 된 것이죠. 이 작은 동물들은 그 껍질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나 있다고 해서 유공충이라고 합니다. 유공충은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삽니다. 수많은 단세포들이 영구적으로 몸 안에서 살고 있는 로스코프 해안의 갯지렁이처럼 한 개의 원생 동물 개체들이 이 각각의 껍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소 녹색과 푸른색을 띠는 얼룩점 같은 해초들이 보입니다. 가끔 유공충이 몸을 움직이는군요. 현미경으로 본 이 단세포 해초들은 생명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의 일부를 이룹니다. 엽록소를 갖고 있기에 녹조류라 불리죠. 이것들은 아마도 고등식물의 선주였을 겁니다. 이것들은 주인 집안에서 쇠포 분열을 해서 번식해 나갑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것들을 다 먹어치우지 않게 조심을 한답니다. 자본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이 유공충은 상당수의 해초를 저장해 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조정하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공충은 몸 안의 해초들이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햇빛을 많이 이용하도록 얇고 반투명한 껍데기까지 만들면서 이 하숙생에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처럼 온실 속에다 해초를 넣어놓고 비밀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유공충들은 번식을 할 때 껍질에 난 구멍으로 수많은 세포를 내보내면서 엽록소로 된 해초를 주워 보낼 정도로 유공충들은 몸안 해초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번식할 때 촬영한 것인데 동물과 식물 사이에 결합한 이것은 마치 태양이 폭발하는 모습 같습니다. 이 유공충들이 수심이 얕은 해변 근처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햇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에너지 덕분에 이 같은 아주 작은 동물들이 그토록 많은 껍질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모래 모양으로 해서 두께가 100m 되는 지층을 만들 정도랍니다. 바다가 줄어들자
인간은 산의 형태로 화석화된 이 모래들을 바이에른 지방, 오스트레일리아와 파리의 세느강 유역에서 발견했었죠.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오페라좌의 계단들, 콘크리트가 등장하기 이전에 지어진 모든 파리시는 이 유공층들이 만든 돌들로 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 본 피라미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동 제작, 인간, 한 동물과 식물, 편집, 인간, 연출, 태양, 저작권, 생명이라고.